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도 이름도 밝힐 수 없는 40대 남자입니다.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 일을 하다 보니 이래저래 발이 넓은 편입니다. 이전에도 한 직종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고 있다 보니 그래도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편입니다. 사실 전 이런 유튜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일부러 멀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너무 휴대폰만 보면 삶이 좀 팍팍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해서 요즘은 책도 보고 다른 취미 활동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 채널을 알게 된 후로 오히려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된 건 저희 회사 후배가 소개를 시켜줘서 알게 됐습니다. 요즘 사연을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도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제일 기구한 줄 알았는데 사연 채널을 들으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왠지 모를 동질감에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을 정도로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제 전 와이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몇 년 전 아내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더럽게 말이죠.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결혼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한 여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떳떳하게 나 제대로 살았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말하기 부끄러운 일도 했었고 누군가를 너무 싫어해서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어른들의 말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불행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불륜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핀다고 생각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지고지순한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저는 정반대였죠. TV 속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이 제게 현실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출장이 잦은 편인데 아내가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집에서 외간 남자 방에서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제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괴롭혀? 바람 좀 피웠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직접 당하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여자가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그 짓거리를 한다. 그것도 내 집에서. 이거 정말 당해보지 않은 이상 그 고통을 감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배신감과 증오심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각인될 정도로 제게는 큰 상처로 남았어요. 전 그날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몇 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죠. 매일매일 술에 쩔어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갑자기 눈물이 나서 펑펑 울곤 했습니다.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이라 그런지 술을 마시고 길을 돌아다니면 저를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 화를 제가 이기지 못해서 주먹으로 전봇대를 치기도 하고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경찰들이 달려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벌써 이번 주면 몇 번째입니까? 선생님, 그만 좀 하세요. 하면서 저를 말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입에 잘 대지도 않는 술을 하루도 빠짐없이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생활했죠. 그 당시 저는 술이 없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났거든요. 그 당시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애도 없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 사랑하게 돼서 평생을 책임지고 싶어 결혼을 선택한 건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무조건 제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 사람을 혼자 외롭게 했구나. 돈을 잘 벌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쩌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도 이상을 찾게 되고 절 두고 바람 피운 아내를 원망하게 되더군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왜 그때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그년이 문제야.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년한테 미련을 못 버리고 이러고 살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 역시 그놈이나 그년이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 여자와 함께한 날들이 생각나는 거 보면 저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제 털어내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 제발 이 글을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의 악연이 끊어지길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결혼을 남들보다 좀 일찍 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알고 지낸 지 워낙 오래된 사이라 결혼을 성급하게 했죠. 사실 제 아내가 저를 오래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이었고 아내는 동아리 회원이었죠. 제 자랑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 대학교 때 꽤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고 집안도 괜찮은 편이라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고 가끔은 술을 사주면서 고민 상담도 해주는 괜찮은 남자였죠.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여아구들 중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이 된 것도 주변에서 야 형우가 이번에 네가 회장해라. 네가 우리 동아리 들어오고 나서 여자 회원들이 엄청 늘었어. 원래 우리 동아리 진짜 여자라면 씨를 찾기도 힘들었는데 네가 가입하고 나서는 여자 회원들이 줄을 잇고 있잖아. 고맙다. 네 덕분이야. 하면서 제 전기수의 동아리 회장이 제게 말을 하곤 했었죠. 솔직히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던 여자들 몇몇이 저를 따라 동아리에 가입했고 제 아내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사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존재감이 없기도 하고 말수도 적은 편이라 그 여자애가 저를 따라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죠.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저는 군대를 가야 해서 매일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하루는 술집에서 여자 한 명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형욱 선배? 저 민지예요. 혹시 저 아세요? 하고 말을 거는 겁니다. 민지? 모르겠는데? 누구야? 아, 저 동아리 후배인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 지금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용기 내서 말하는 건데요. 저 되게 오랫동안 선배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신다고 해서 못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하면 평생 말 못할 것 같아서요. 제가 선배 제일 먼저 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좋아했고요. 무튼 군대 가서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고마워.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제 군대를 가잖아. 누굴 사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미안하네. 진짜 미안해. 하고 대답했더니 기다릴게요. 저랑 안 사귀어도 괜찮아요. 저 어차피 선배한테 말 안 하고 1년 동안 저 혼자 마음속으로 좋아했는데 계속 기다릴게요. 선배 제대할 때까지 저도 휴학하고 기다릴 거예요. 우리 그때같이 학교 다녀요. 어?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얼른 졸업해야지. 취직도 해야 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 그러다 부모님한테 진짜 혼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만하고 술이나 한 잔 받고 가. 하고 저는 맥주 한 잔을 그 친구에게 따라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그 술을 원샷하더니 저 진짜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면 저랑 꼭 만나주세요. 알겠죠? 이거 약속이에요. 하고 지멋대로 제 손에 약지를 걸고는 입을 쓱 닫고 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웃긴 애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그날 술값은 제가 계산을 했고 저한테 고백을 했던 그 친구가 마셨던 술값도 제가 계산을 했죠. 그렇게 저는 군대를 갔고 그날은 그저 술자리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정말 제게 진심이었는지 제가 있던 부대로 종종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립다, 면회를 오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었죠. 처음엔 잘 모르는 애가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속적인 구애에 저도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힘든 군 생활에 민지의 편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군대 생활이 빡세고 힘든지를요. 물론 지금은 부대 내에서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쓸데없는 똥군기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렇게 힘든 순간에 민지의 편지는 제게 한 줄기의 빛과 같았죠. 그때는 민지의 편지가 오는 날만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휴가를 받자마자 어렵게 민지를 보러 나갔습니다. 제가 군인이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민지가 예뻐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민지는 정말 예뻤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데 살짝 어깨선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나온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자꾸 민지의 어깨로 시선이 가더군요. 민지는 살짝 흘러내린 원피스를 잡으면서 선배, 그만 쳐다봐요. 어깨 구멍 뚫리겠다. 하고 민망한 듯 말을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군인이라 그런갑다. 근데 너 좀 차갑다. 나한테 그렇게 편지 보내고 좋다고 하더니 그새 마음이 변한 거야? 그게 언제적이야. 벌써 나 졸업반이고 선배는 이제 복학할 일만 남았네. 사실 나 남자친구도 생겼어. 오늘 선배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마 오늘 이후로는 나 보기 힘들 거야. 나 요즘 데이트하느라 바쁘거든.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민지가 제가 입대 초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냈었는데 입대하고 1년쯤 지나니까 편지가 뚝 끊겼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민지가 마음이 변하고 남자친구가 생겼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했던 약속을 순진하게도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죠. 그저 민지가 학교 생활이 바빠서 편지가 안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전 민지가 보고 싶어서 휴가를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한숨만 푹푹 쉬다가 다시 부대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민지랑 그날 만나 술 한잔을 마신 뒤로는 제대를 하고 나서도 민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한 줄 알았는데 자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귀던 남자친구랑 외국을 갔다는 소문도 돌더군요. 그렇게 추억 속에서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운명처럼 민지와 다시 만나게 된 곳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부분 직원들이 남자고 여자는 비서 한 명만 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며 갑자기 일을 관둔 듯이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지였죠. 저는 민지가 면접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너 민지 아니야? 네가 여기 왜 있어? 혹시 우리 회사 면접 보러 온 거야? 하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민지도 깜짝 놀랬고 다른 직원들도 놀래더군요. 저는 그 상황을 수습하며 대학교 후배예요. 동아리 후배. 너무 반가워서 하고 말을 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서 당연히 저는 민지를 뽑자고 했고 민지는 저희 회사의 비서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와 군 시절에 만나고 3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그 뒤로는 민지를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하지만 여비서가 새로 사무실에 들어오니 남직원들의 관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중 민지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사람은 민지와 동갑인 회사 직원이었죠. 사장님, 민지 씨랑 친해요? 저 민지 씨 너무 마음에 드는데 괜찮으시면 민지 씨한테 저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예전 군생활 때 설레던 기억으로 좋게 민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딴 놈들도 민지를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욱더 애정이 불타올랐어요. 남자라는 동물은 다들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별로 안 이뻐 보이는 여자도 다른 놈이 관심 있어 하면 괜히 이뻐 보이는 것처럼 저도 후배 녀석 때문에 민지에게 이 당시 더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감에 야, 민지 쟤
아니다. 네가 뭘 알겠냐? 아무튼 네가 좋아할 만한 그런 애 아니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포기해라. 하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그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처음엔 뻘쭘한 듯 저한테 와서 말도 못 걸더니 입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먼저 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는 선배, 아니 사장님, 제가 적응하느라 인사가 좀 늦었어요. 근데 여기 남자들 천국이네. 남직원만 있는 회사인 줄 몰랐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 남자들만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하고 자연스레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민지야, 진짜 반갑다. 내가 너 뽑으라고 한 거 알지? 참, 우리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근데 내가 여기 대표인 걸 알았어? 아니면 진짜 모르고 우리 회사 지원한 거야? 그런 거면 우리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당연히 선배가 대표일 줄은 몰랐지. 나한테 말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뭐 대충 듣기로는 뭐 선배가 학교 다닐 때 돈이 많은 게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서 그러는 거라는 얘기는 들은 적 있어. 그래서 그때 대충은 알았지. 아,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집안이 부자구나.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장과 직원 사이로 만날 줄은 몰랐네. 아, 그렇구나. 뭐 넉넉하게 산 건 맞지. 근데 뭐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거 아니겠어? 아무튼 진짜 이렇게라도 만나서 너무 반갑다. 너도 내가 대표라고 부담스러워 말고 그냥 편하게 우리 알고 지내던 그때처럼 지내자. 하고 격을 허무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민지와 퇴근 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지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민지와 시간을 보내니 저물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떨리기 시작했고 민지도 제게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지와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민지에게 고백을 했고 민지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사귀게 됐는데 사귀고 나서 민지 곁에 가까이 있으니 적들이 주변에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지야, 이 사람 뭐야? 이 새끼 우리 회사 그 최대리 맞지? 얘 뭔데 너한테 고백하냐? 고백 아니야. 그냥 친구야. 최 대리님이 잘해주시기도 했고 밥 한번 먹자고 해서 먹은 건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너 진짜 이럴래? 이게 어떻게 고백이 아니야. 너 설마 이 새끼랑 뭐 딴짓한 거 아니지? 이 새끼 아주 악질이야. 얼마나 여자 관계가 복잡한 줄 알아? 알아, 나도 알아. 그거 알고 가까이 안 지내는 거야. 오빠는 별 걱정을 다 한다. 날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너는 믿는데 남자 새끼들을 못 믿어서 그렇지. 자꾸 따로 만나서 밥 먹자고 하고 밤에 연락하는 거 너한테 관심 있다는 뜻이잖아요. 에? 그래, 맞아. 사실 최달이 나 좋아하는 거 맞아. 근데 내 선에서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가 남자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남자가 고백했을 때 너무 매정하게 쳐내면 오히려 악감정 품고 나중에 헛짓거리 한다니까. 그래서 살짝살짝 받아주면서 밀어내고 있던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민지를 믿었지만 늘 불안했고 분명 절 좋아한다는 걸 아는데 주변에 여러 남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때 싹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저는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 옆에 결혼이라는 울타리로 민지를 묶어두면 딴 놈들이 민지에게 더 이상 접근을 안 할 줄 알았죠. 그렇게 전 민지와 결혼을 결심했고 민지에게 애부터 갖자고 했죠. 사실 전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민지는 결혼을 하더라도 신혼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 민지의 의견에 맞춰 결혼은 하되 아이는 좀 더 늦게 갖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급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민지가 제 것이 됐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민지와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민지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결혼을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민지의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득실거렸고 저희 회사 늑대 같은 놈들은 민지에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엮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민지의 회사 생활은 너무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민지야, 너 회사 그만 나와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제 결혼도 했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 일 간뒀으면 좋겠어. 회사 안에 다 어떻게든 너랑 한번 엮어보려고 눈을 부라리는 놈들이 천진데 내가 어떻게 계속 너한테 회사에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 하고 말을 했더니 소리를 빽 지르면서 싫어. 나도 일할 거야. 나도 돈 벌 거고 내가 돈 벌어서 친정에도 편하게 용돈 드리고 할 거라고. 내가 집에 틀어박혀서 오빠 뒷바라지하고 살림만 하려고 대학 나온 줄 알아? 왜 이래? 나 대학교 때만 해도 공부 잘하고 꿈 많은 여자였어. 나를 집에 가두려고 하지 마. 그리고 오빠, 그 사람들 다 동료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오빠인 거 알잖아. 오빠가 날 안 믿어주면 누가 날 믿어주겠어? 오빠, 나 계속 일하게 해주라. 응? 하고 제게 조르더라고요. 그 애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줬고 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내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아내를 믿고 열심히 일을 했고 아버지랑 같이 회사 규모를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출장을 하고 진짜 바쁠 때는 베트남까지 가서 저희 회사 수출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2년쯤 됐을 무렵 저는 예정보다 일찍 출장에서 돌아오게 됐고 아내를 놀래키려고 연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선 끔찍한 소리들이 들리더군요. 문이 잠겨 있길래 문고리를 발로 박살내서 문을 열었더니 믿지 못할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정난 짐승처럼 서로 뒤엉켜 있는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만 것이죠. 심지어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는 제가 너무 믿고 따르던 저희 회사 후배놈이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으로 모든 걸 봤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제가 있다면 아내를 혼자 둔 채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좀 넉넉하게 살아보고자 열심히 일한 죄인데 이렇게 아내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별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 회사 후배라니 더더욱 믿을 수 없었죠. 문을 열고 뒤엉켜 있는 걸 보면서 소리라도 지르려고 했는데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씨 이 한마디를 내뱉고 밖으로 그냥 나와버렸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본가로 돌아와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 직원도 자르고 상간남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정말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 중간중간 제게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날 안방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목격한 뒤로 아내는 제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저희 회사 과장에게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회사에는 저희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제가 회사를 나가지 않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회사 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난 건 아내인데 제가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고 저희 둘이 얼마 못 갈 줄 알았다면 사원들끼리 내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잘 붙어있던 멀쩡한 생리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라 도대체 왜 바람이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 생활비는 아내가 관리를 했던 터라 이혼을 하면서 생활비에 남은 금액을 전부 저에게 보여줬고 변호사가 통장을 확인해 보더니 전혀 문제될 곳으로 돈이 나간 건 없는데요.
심지어 보내주신 가계부랑 통장 입출금 내역이 너무 일치해요. 아내분이 성격이 정말 꼼꼼했나 봐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버는 돈의 20%를 매달 친정에 보낸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그걸로는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 말고는 사치 부린 거 하나 없이 정말 정직하게 살림의 일까지 해온 아내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내가 계속 그리웠고 바람이 나서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도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시간은 흘러 어느새 5년이 지났고 저는 아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 재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았죠. 주변에서 더 늦기 전에 새장가 들어서 40 되기 전에 애라도 낳으라고 성화를 부렸지만 그 사건 이후 여자라는 존재가 무서워졌기에 외롭게 혼자 지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꽤 술을 많이 마시고 퇴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겨 이래저래 좀 골치가 아픈 날이라서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셔서 그런 건지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밤이라 비틀거리며 집에 오는데 저 멀리 아내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내가 술이 많이 취하긴 취했나 보다. 왜 민지가 보이냐?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그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저기 하면서 제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진짜 전 아내였습니다. 뭐야? 진짜 민지야?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그게 오빠 미안해. 우선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일은 사과할게 하고 말을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작 바람 피우다가 걸렸을 땐 미안하단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비틀거리며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도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어. 근데 지금 오빠 아니면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하고 절 붙잡는 겁니다. 됐어, 이거나. 무슨 말이든 듣고 싶지 않고 어차피 우리 이제 남인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 그치, 없지. 근데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치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어. 나라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그래,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지. 자존심?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사람 하나가 죽게 생겼는데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죽어? 왜? 무슨 일인데? 하고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오빠, 승민이 그날 그런 거 실수였어. 우리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내가 외로워서 그날 승민이를 받아들인 거야. 우선 이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이야. 근데 그날 이후에 오빠가 나한테 이혼 소장 보내고 나서 승민이가 나 정말 많이 위로해줬어. 나 때문에 회사까지 잘렸는데 괜찮다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나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나한텐 둘도 없이 고마운 사람이고 하면서 그 새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뭐 너네 사랑 내가 이해해달라고? 아니면 뭐 혹시 승민이랑 헤어졌어? 그것 때문에 내가 연애 상담이라도 해줘야 돼? 하고 말을 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떤 줄이나 알아? 당신한테 그렇게 이혼당하고 나 위자료 낼 돈도 없어서 분할로 당신한테 보낸 거 알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상간남 소송까지 했더라? 난 몰랐어. 승민이가 얼마 후에 나한테 찾아와서 술 먹고 다 말하더라고. 위자료 2천만 원 당신한테 보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 이대로는 나 포기 못한다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나도 잘못한 거고 너도 잘못한 거고 우리 한날의 불장난이었지만 그래도 실수한 거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런데도 계속 날 찾아와서 설득하고 자기 부모님한테까지 날 소개시켜 주더라고. 당신이랑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 당신네 부모님 나 처음 만났을 때 완전 개무시했지? 우리 집 가난하고 난 고작 그 큰 회사의 비서일이나 하고 앉아있다고. 내가 당신 꼬셔서 잡아뜨렸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나 그래도 참고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당신 나 혼자 두고 계속 외국 나가서 일하고 나란 여자 안중에도 없었잖아. 솔직히 우리 결혼하고 밖에서 외식하고 데이트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 손에 꼽을 정도다.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는 거야 뭐야? 맨날 나 의심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질투로 구속하고. 나도 많이 힘들었어.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며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사람 죽는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우리 부모까지 들먹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나한테 오라는 게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찾아와서 말하는 건 제발 부탁할게. 승민씨 좀 당신이 살려줘. 그 사람 당신한테 전혀 꿀리는 사람 아니야. 집도 나름 괜찮고 부모님도 대학 교수야. 그리고 나 재혼인데도 몇 년만 더 기다리면 강남에 집도 해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투자하던 사업이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도움이 좀 필요해.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승민 씨는 당신한테까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오겠다고 했어. 그 사람 더 이상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고 우리 부부 사업에만 몰두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 아니면 이런 부탁 할 사람도 없고 당신 돈도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부 좀 도와줘. 투자라고 생각하고 조금 밀어주면 안 될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혹시 너 지금 술 마셨어?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혼한 나한테 와서 할 소리냐? 그리고 뭐? 승민이가 어쩌고 어째? 참나. 야, 정신 차려. 개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사업은. 지금 내가 아는 승민이 말하는 거 맞아? 그 우리 회사들이 최승민? 야, 넌 걔가 어떤 애인지 아직도 몰라? 승민이 걔 고졸이야 고졸. 근데 무슨 사업이야 사업은. 거기다가 걔네 집 뭐? 대학 교수? 너 대체 누굴 만나고 다닌 거야? 걔 고아야. 이 정신 빠진 년아. 걔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걔네 할머니가 박스 주우러 다니면서 걔 키웠어. 내가 걔를 왜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온 줄 알아? 걔 내 고등학교 후배야 후배. 걔가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했는데. 완전 개꼴통에다가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지네 할매 속은 더럽게 썩여서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찼다고. 근데 뭐? 참나. 대학 교수가 어쩌고 강남에 집이 어째? 너 대체 걔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 어? 걔가 무슨 사업이야 사업은. 하면서 소리를 쳤죠. 깜짝 놀란 민지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시부모님 두 분은 미국에서 교수로 일한다고 하셨어. 내가 만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통장 잔고까지 확인했단 말이야. 분명 억 단위였는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와 바람났던 승민이라는 그 친구는 제 회사 후배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후배기도 합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 그 친구 집안 사정을 뻔히 알고 있기도 하고 승민이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가정부 일하시고 빡세 주우며 승민이를 먹여 살린 터라 저희 가족들이 승민이를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웬걸 승민이가 사업이라니. 진짜 그 말을 들으니 이 여자가 그놈한테 제대로 미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나야. 승민이 알지? 그래, 우리 동네 그 꼴통. 걔네 할머니 지금도 잘 계시나? 하고 태연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민이 할머니? 그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얘가 무슨 소리야? 승민이 할머니 장례식 치를 돈도 없어서 우리가 장례식 비용도 대주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걔 우리 집에서 몇 달 동안 같이 살았잖아. 너 혹시 취했니? 하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치 엄마?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 할머니 참 우리 집에서 일하시면서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치? 그치. 승민이 할머니가 참 손맛이 좋았어. 아직도 가끔은 할머니가 해주셨던 부추전이 너무 생각나고 그러더라. 난 왜 그 맛을 못 낼까? 근데 너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니? 무슨 일 있어? 하고 제게 물으시길래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전 아내가 승민이와 바람났다는 사실은 모르셔서 아직도 승민이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셨는데 제 통화를 들은 전 아내가 깜짝 놀라서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가더니 일주일 뒤에 제게 전화 한 통을 걸더군요. 당신 말이 맞았어. 이 새끼 사기꾼이었나봐 진짜. 사기꾼 맞았나봐. 당신이 말한 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래 그 사람 휴대폰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었더니 네 고객님 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 진짜 이게 뭐야? 나 진짜 대체 어떤 사람이랑 산 거지? 내가 시어머니한테 따졌더니 자기는 돈 받고 한 일이라고 모르는 거라는데 미국 사는 것도 거짓말이고 교수인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정말 나 어떡하지? 여보,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그 새끼가 나 이용해서 당신한테 돈 받아오면 그것도 빼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 나 진짜 어떡해? 여보, 진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도 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해준 거 아니야?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 기가 막혀서 정말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미쳤냐? 어? 너 같은 애를 도와주게? 내가 너한테 미련이 있어서 그걸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그 새끼 부려먹으면서 살았던 과거를 말해주다 보니까 술술 나온 거야. 잡생각하지 말고 평생 없는 것들끼리 도우면서 살아 이것들아.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너는 젊었을 때도 멍청하더니 나이 먹고도 어째 편한 게 하나도 없냐? 네 팔자 네 손으로 조져놓고 뭐? 내가 미쳤다고 널 도와줘? 널 도와줄 바에 서울역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말지. 아휴 한심한 년. 조강지처인 척 하더니 딴 놈한테 흔들려서 인생 잡치고 평생 그따구로 살아라 이년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속에 담아있던 욕을 다 해냈는데 솔직히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내는 제게 그렇게 욕을 먹고 몇 번이고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말했었는데 솔직히 조금만 더 제게 졸랐으면 저 그 사람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도 싫고 이혼이라는 것도 싫고 그냥 그 당시엔 제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전 아내가 승민이라는 친구와 이혼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절 구해준 건지 다행히도 그때부터 일이 또 미친 듯이 바빠지면서 해외를 계속 오고 갔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 사람이 잊혀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건 연예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인 것 같고 전 아내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니 그 사람도 한참을 쪼르다가 저를 따라다니는 걸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회사의 여비서 대신 행정 직원을 뽑아 정식 채용을 해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비록 남자들이 드글드글하는 회사지만 그래도 전보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이혼남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선자리도 들어옵니다. 제 나이 이제 50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아직 사랑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언젠간 제 옆에서 평생을 함께 지켜줄 짝이 나타나겠죠. 뭐 그게 안 돼도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앞으로는 지난날의 과거를 잊고 앞으로 쭉쭉 나아갈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